영양제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쵸. 과장님? 좀 구체적으로 이제 얘기를 할 텐데요. 아까 말한 뭐 미량 영양소, 미세 영양소 이런 것들을 좀 보면 항산화 물질 크게. 그 안에 방금 많이 써주셨던 비타민 A, C, 코큐텐, 아르기닌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군으로 비타민 D 필수죠. 이거 비타민 D 있고, 그리고 이제 무기질이라고도 하고 미네랄 이런 또 군이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엽산을 포함한 비타민 B.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미세 영양소고 필수고 몸에서는 너무 소량 생성되기 때문에 꼭 음식을 통해 섭취를 해야 되는 거고, 이제 이런 것들이 영양제로 많이 나와 있는 거죠. 그렇구나. 이렇게 보면 한눈에 볼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스샷 해야겠어요. 이창숙님께서. 네. 이렇게 영양제가 있는데 이런 영양제를 먹으면서 어떤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산화 스트레스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맞아요. 어떤가요?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제가 항산화제에 대해서 좀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항산화제는 말 그대로 산화 스트레스를 제거하는 물질. 그쵸. 반대, 저항하는, 산화에 저항하는 항산화제. 맞아요. 네. 그러면 산화 스트레스는 왜 생기냐? 활성산소라는 것 때문에 생겨요. 들어보셨나요? 네네, 활성산소. 네. 네. 그래서 이게 뭐냐? 이거는 이제 산소를 포함하고 있는 화학적으로 반응성이 있는 분자이면서 생물체 내에서 기본적으로 생성이 돼요. 생성이 우리 되는 몸에서 산체의 화합물로. 근데 이것들이 생체 조직을 공격하고 세포를 손상시키는 거죠. 원래 생성이 되는 건데 산화력이 굉장히 강한 거죠. 상화력이 강하니까. 산화력이. 네. 그래서 이게 과하게 생성이 되거나 또는 내 몸이 이를 제거하는 기능이 저하될 때는 이제 각종 그런 산화 스트레스 때문에 질병들이 유발을 되는 거죠. 그래서 면역력도 약해지고 노화도 생기고. 그래서 이제 뭐 여러 원인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과중한 스트레스, 그리고 또 흡연 과음, 자외선, 자동차 배기가스, 인스턴트 식품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것들, 일상생활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산화 스트레스의 원인이 될 수 있고, 그럼 이걸 낮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리한 운동은 피해야 되고, 운동을 하는 게 하지 말라는 거 아니고 무리한 운동. 운동 후에는 충분한 휴식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이제 녹차에 뭐 카테킨 많이 들어보셨죠? 네네, 폴리페놀, 맞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소개한 비타민 A, C 같은 네네. 그런 이제 항산화 식품을 섭취하거나 영양제 같은 거를 먹는 이제 그런 것들로 낮출 수 있죠. 네네. 항산화를 할 수 있는 물질.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뭐 이제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한번 좀 보면, 네. 그림으로 보면 비타민 A를 먹어야 되나요? 그러게. 미량. 근데 기본적으로 A가 다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영양제에.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 확인하고 드시면 되실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게 그림이 보면 이 OS라고 되어 있는 네네. 가운데 파란색. 모양,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산화 스트레스고, 그 산화 스트레스가 계속되면 여기 DNA 이렇게 돼 있는 유전자의 손상이 생기는 거고, 네네. 그럼 그 OS를 일으키는 게 요 ROS라고 되어 있는 그 활성산소가 되겠고, 네네. 이제 그거를 억제시키는 이 밑에 가장 아래에 있는 안티옥시던트가 이제 우리가 먹는 항산화제가 되겠죠. 그걸 끊는 거네요. 맞아요. 네, 그리고 그래서 그럼 이게 어떤 것 때문에 생기냐, 이 활성산소 ROS가 이제 위쪽으로 보면 써 있는 여러 그 영어로 된 이런 것들이 외부적인 요인. 그래서 몇 개만 보면 자외선, UV 라이트, 그리고 케미컬 여러 화학 물질들, 뭐 그리고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술, 담배도 여기 써 있죠. 네네. 그리고 뭐 살충제 이런 것도 써 있고, 그리고 우리가 받는 뭐 여러 치료들, 약물 뭐 그리고 알코올 인위적으로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오는 원인일 수 있고, 그리고 밑에 있는 내부적인 엔도지니어스라고 되어 있는 내부적인 요인으로는 이제 면역 반응, 그리고 밑에 뭐 다이어트, 대사 이런 것들에 의해서 또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외부에서도 우리 활성산소를 증가시키고 우리 몸 안에서도 활성산소를 증가시키는데 적절히 만들어지는 것들은 제거될 수도 있어요. 맞아요. 하지만 그게 너무 많이 되면은 우리 몸에 기본적으로 안 좋은 영향들을 미치는군요. 맞아요. 네.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이야기 와중에 또 그 와중에 막 질문을 계속 하세요. 항산화가 코쿤텐 도움이 되는 것부터 맞아요. 시작해서 어떤 분은 포도즙 얘기 도움이 되나? 포도가 기본적으로 항산화 물질이 있을 것 같은데. 네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뭐든요, 음식은요,
포도즙만 먹는 것도 아니고 염소즙만 먹는 것도 아니잖아요. 적당히. 대체적으로 큰 문제 없죠. 큰 문제 없습니다. 음식으로는 저는 큰 문제 없다고 보고요. 콤부차 먹어도 되죠. 네, 콤부차 먹어도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코큐텐은 또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릴 조금 거니까. 더 드릴게요. 네. 좀 들어볼까요, 우리 과장님? 두 번째 또 그림은 그럼 이 옥시데이티브 스트레스, 이 산화 스트레스가 그러면 진짜 어떤 영향을 미치냐, 특히 우리가 지금 궁금해하는 난임에서. 네네. 그래서 위쪽이 이제 남성분들인데 아하. 남자 같은 경우에는 그 정자 형성을 방해하고 남자 같은 경우 정자 핵심인데요. 정자를 만드는 능력이 그죠 네. 형성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위에 써 있는 약정자증 좀 약한 거죠. 네. 그리고 정자 기능이 정자 기능도 떨어질 수 있고, 그리고 여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 난임 요인 중에 뭐 난관 관련된 요인이라든지, 난관. 그리고 이제 배아 발달, 아하. 그리고 유산, 뭐 조산 이런 거랑도 다 관련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뭐 다낭성 난소 증후군, 자궁내막증 같이 일단 기본적인 염증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공통적으로는 결국 유전자의 손상, 원인 불명의 난임 이런 거에 다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진짜 활성산소 이게 되게 난임의 중요한 맞아요. 이슈네요, 과장님.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황산화제를 이제 우리가 좀 충분히 섭취하면 좋다라고 하는 거죠. 자, 황산화제에 대한 이야기 하면서 이제 되게 뭔가 심각한 것 같아. 산화 스트레스 심각한 것 같고 활성산소 심각한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래서 영양제를 좀 필요하면 드세요. 첫 번째로는 아르기닌에 관한 이야기 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저도 많이 처방하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네. 이제 아르기닌이 대표적인 항산화제라고 볼 수 있고, 이제 비필수 아미노산으로 일종의 단백질이에요. 네. 또 그리고 이제 합성되는 양이 적죠, 근데 그래서 따로 좀 섭취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이거의 주요 기전은 산화질소를 형성을 해요. 산화질소를. 그래서 이 물질이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류의 흐름을 좋게 하는 거죠. 혈관 확장, 혈류 흐름 이게 되게 중요한데. 맞아요. 그래서 혈류 흐름이 증가되다 보니까 우리의 착상 및 난자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거죠. 착상과 관련된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맞아요. 난자의 질, 아까 그 남포 얘기도 좀 있긴 한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 그쵸. 실제로 저도 이제 시험관 하시는 분들 중에 뭐 무조건 처방을 하는 건 아닌데 좀 전 사이클에서 좀 반응이 안 좋았다라든지 뭐 착상이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사실 많이 처방을 하는 것 중에 이제 하나고, 그리고 또 이거는 감염이나 질병 상태에서 적절한 또 염증 반응으로 면역에도 도움을 줄 수 있고요. 그렇지만 역시 과도하게 먹을 경우에는 또 이게 아까 방금 면역 반응을 일으킨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오히려 또 활성산소를 유발할 수 있어요. 이게 항상 적당한 게 그럼 얼마나 먹어야 될까요? 그래서 이게 좀 궁금하실 텐데 하루 최대 20g까지는 큰 부작용이 없다라고 되어 있고, 근데 시중 보충제는 대체적으로 다 500에서 5000ml 정도까지, 그러니까 5g, 많아야 5g 정도 큰 포함되어 어려움은 있기 없네요. 때문에 가지고 계신 거에 아르기닌 있으시면 드시면 됩니다. 아르기닌이 있다면 네. 크게 20g이니까 뭐 500에서 5000mg이니까 큰 어려움이 없겠네요. 최대 20g이니까 20g 드시라는 건 아니고 최대 20g까지는 부작용이 없다라는 거니까 네, 좋습니다. 네, 한 500mg에서 5000mg이니까 한 5g까지 드셔도 된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좀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제 아르기닌을 드셨을 때 여러 이제 기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했던 중간에 있는 저 에노. 산화질소의 발생으로 인해서 혈류 확장이 돼서 이제 좀 착상이나 난자질에 도움을 되는 거고, 여기 끝쪽에 있는 프롤린 이런 것들 물질도 많이 만들어지는데 이런 건 상처 치유에도 도움이 되고요. 상처 치유에도 도움이 되는군요. 그리고 이제 끝에 있는 저거는 이게 이제 면역 반응이랑 관련되어 있는 기전이에요. 아까 설명하셨던 적절한 기전이네요. 면역 반응으로 면역 기능을 좋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참고해서 아르기닌이 구체적으로 그림을 통해서 봤을 때도 아까 설명하셨던 것처럼 의미가 있게 증상을 나타내고 치료하고 도움을 주네요. 아르기닌이 액상으로 된 게 효과가 더 좋을까요? 근데 보통 저희가 처방하는 게 액상으로 된 거긴 하거든요. 대부분. 근데 또 많은 분들이 또 이거 그냥 약으로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다 괜찮다고. 특별하게 그런 것들에 대한 제한 없이 편하게 구매 가능한 것으로 드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적정 수치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저희가 항산화 아까 말씀했는데 코큐텐 얘기가 드디어 나옵니다. 코큐텐. 두 번째로 이제 제가 갖고 온 항산화제는 코큐텐이고, 그럼 코큐텐이 뭐냐? 미토콘드리아 아시나요? 네. 미토콘드리아, 에너지를 만드는 그 미토콘드리아
이제 에너지를 방금 얘기하셨는데 네. ATP라는 이제 에너지를 만드는 이제 물질이라고 세포? 그 네. 이제 미토콘드리아인데 그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생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보조 효소가 코엔자임 Q예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그런 코엔자임 Q가 부족하게 되면 에너지가 잘 만들어지지 못할 거고, 그리고 에너지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유해산소를 또 제거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배아는 그쵸. 분열과 증식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그쵸, 계속.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죠. 맞아요. 네, 그래서 또 오직 난자세포에 있던 미토콘드리아가 또 넘어와서 에너지를 만들어서 딱 배아가 발달을 하기 때문에 결국 중요한 난자의 질과 배아의 질은 그 미토콘드리아의 수량과도 연관이 되어 있어요. 계속 생기고 나서 계속 분할하고 계속 맞아요. 분할을 해서 성장해야 되니까. 맞아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가 얼마나 에너지를 잘 만들어내는지에 따라 달려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난자의 질이나 배아의 질은. 그래서 정리하면 코엔자임 Q는 에너지를 생성하고 네. 거기에서 항산화제로서 활성산소를 억제시키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고, 그래서 아까 오메가3도 많이 드신다고 했던 것 같은데 같이 먹으면 최고 흡수율을 보여요. 같이 먹으면 흡수율이 흡수율을 그러면서 보이고, 에너지를 더 많이 만들 수 있겠군요. 그리고 비타민 E를 또 재생시키는 역할도 하고, 그래서 권장량은 50에서 100mg인데 권장량 300mg까지는 크게 문제없이 복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 보면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이야기 말씀해 주시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이거에 관련된 설명 사진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진을 좀 보면 아까 미토콘드리아 나왔죠. 그 미토콘드리아의 세포막을 지금 표현을 한 거고 이제 밑에 있는 세포 내막에 저런 복합체가 있어요. 4개의 여러 가지. 복합체. 그래서 그 복합체 여러 기전들을 통해서 마지막 저 끝 화살표에 ATP라는 에너지가 형성이 되는 거고 그 복합체 사 중에 2번 있죠? Q라고 되어 있는 그 2번이 코엔자임 Q예요. 그 과정 안에 있네요. 그래서 그 2번이 이제 코엔자임 Q고 보면은 저 E-라고 되어 있는 게 전자인데 걔가 전자 2개를 받죠. 그래서 그게 전자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환원력이 있다는 거예요. 환원, 바꾼다는 거죠. 그래서 즉 바꿔 말하면 항산화제로서 기능을 한다. 그래서 이렇게 역할을 하는구나. 그래서 항산화제로서의 역할, 에너지를 만드는 역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코엔자임 Q도 많이 이제 먹는 거죠. 네. 코큐텐, 코엔자임 Q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으로 왜 먹어야 되나, 에너지 배아를 막 뭔가 세포 분열을 많이 해야 되고 성장해야 되는데 많은 에너지가 폭발적으로 필요한데 그거에 대한 어떤 도움을 주는구나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서 그러면 이 기운을 받아서 그래서 이어나가 정리를 이제 보겠습니다. 해볼까요? 그래서 이제 항산화제 대표적인 아르기닌이랑 그리고 이제 코큐텐을 받고 정리를 좀 하면 항산화제는 여성한테서는 임실 향상에 도움이 되겠다. 그리고 특히 다낭성 난소 증후군에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남성 같은 경우에는 유해산소를 감소시켜서 정액 운동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 정액 운동성. 근데 또 뭐 일부 연구에서는 정자 자체 유전자 결함까지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연구도 물론 있었지만 결론적으로는 남녀 모두에서 임신율 향상에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 있고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몸에 있는 시스템은 다양한 항산화 요소들을 통해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복합 항산화제를 투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단일이 아니라 복합 여러 개. 그래서 특히 좀 다낭성 난소 여성분들 이제 많이 또 병원에 오시기도 하는데 복합 항산화제, 코큐텐 그리고 이제 비타민 B 복합체라고 되어 있는 L-카르티닌이라고 또 있어요. 복합체로 보시면 많이 있던데 이제 그런 좀 복합 여러 개 같이 있는 것들 먹는 게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항산화제 마무리하면서 지금 항산화제 관련된 코큐텐 관련 질문이 나왔었어요. 사전에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답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 이하 정자 난임인 남편에게 남편 얘기네요. 남편. 코큐텐 복용을 권유하셨고 한 달 복용 후 검사하였더니 검사 결과가 좋게 나왔어요. 정말 코큐텐
어떤 영향으로 좋아진 걸까요? 하고 질문하셨고 네. 그렇다면 이거를 남편은 언제까지 먹어야 할까요? 현재 1차 동결 배아 이식 완료입니다. 김땡주님 1년 이상 임신 준비하신 분입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뭐 코큐텐을 열심히 드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도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보고요. 네네. 근데 이제 내가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안 챙겨 먹던 사람이 그쵸. 뭔가 영양제를 챙겨 먹었다는 거는 알게 모르게 내가 내 몸에 신경을 쓰고 있다. 그쵸, 관리를 맞아요. 했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충분히 좋아질 수 있었다라고 보고 그러면 이제 언제까지 먹어야 되느냐. 사실 이제 아직 뭐 임신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정확히 아직은? 질문만 보고는 모르겠지만 일단 남성분들은 사실 임신이 돼도 그냥 꾸준히 드실 수 있다면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임신이 되셨다면 사실 코큐텐을 먹었을 때 임산부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대규모의 임상 연구는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제가 알기 때문에 일단 임신이 되셨다면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끊으셔도 되겠다. 네. 김미키님, 와, 제 질문이. 김미키님이네요. 임신은 안 됐죠. 맞아요. 아까 말씀하셨죠. 네, 맞아요. 1차 동결배아 이식 완료했고, 아직은 조금 오늘 좀 슬픈 소식을 들었다고 했는데, 그래도 또 마침 또 이렇게 질문이 퇴직됐다는 기분 좋은 어떤 그런 과정이 있으니까, 오늘이 좋은 일의 시작점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항산화제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누었고요. 조금 다른 이야기, 다르다기보다는 좀 추가된 이야기, 영양제 좀 나눠주시겠습니다. 비타민 B6, 12, 엽산 관련된 제일 이야기. 이제 우리가 많이 보는 엽산이죠. 그래서 일단 비타민 B6, 12, 엽산도 비타민 B군이죠. 맞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릴 건데 호모시스테인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봤어요. 많이 들어봤어요. 맞아요. 최근에. 저도 많이 검사하는 것들 중에 이제 하나인데 이것도 대사산물이에요. 뭐 어려운 메티오닌에서 시스테인으로 합성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대사산물이고 근데 이게 제2의 콜레스테롤이라고도 불려요. 콜레스테롤은 뭔가 안 좋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축적되게 되면 우리가 많이 듣는 고혈압, 고지혈증, 뇌졸중, 당뇨, 치매, 암 이런 것들을 다 일으킬 수 있는데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지금 난임, 반복 착상 실패, 반복 유산과도 관련이 있는 게 이제 호모시스테인이에요. 그래서 이런 축적 방지를 위해서 필요한 영양소가 비타민 B군이라고 이제 보실 수 있고, 그럼 우리가 맨날 먹으라고 하는 엽산이 무슨 역할을 하냐? 이게 바로 호모시스테인을 처리하는 역할을 해요. 아까 말했던 대사산물을 처리하는 역할. 그래서 좀 이제 검사를 좀 하신 분들 중에 MTHFR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엽산은 몸에 있는 MTHFR이라는 그런 거에 의해서 이제 활성형 엽산으로 변하게 되고 그 활성 엽산이 이제 호모시스테인을 처리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엽산이 호모시스테인을 처리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거네요. 그래서 그런 방금 말했던 MTHFR 유전자에 또 이상이 있는 분들은 사실 내가 엽산을 아무리 먹어도 호모시스테인이 좀 처리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축적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반복 착상 실패와 반복 유산이 될 수 이제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많이들 아는 엽산 대사가 안 이루어지면 기형아도 생길 수 있죠. 맞아요. 우리가 신경관절성 관련된.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 반복 착상 실패, 습관성 유산자의 경우에는 호모시스테인 농도와 아까 말했던 MTHFR 유전 이상 검사를 하는 게 좀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 혹시 그런데 이상이 있다면 활성엽산을 먹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또 그림으로 보면 보면 되게 좀 영양제를 먹어야 될 이유들이 많네요. 많죠. 그래서 알고 보면 이게 안 먹긴 또 좀 아는 이상 안 먹기는. 그래서 저기 처음에 맨 위에 보면 다이어트를 통해서 폴릭 애시드라는 형태로 이제 몸에 들어오게 되는데 이게 이제 밑에 MTHFR 제가 빨갛게 동그라미 쳤는데 그거에 의해서 활성형인 O-MTHF로 변해요. 그럼 그게 위에 비타민 B12랑 같이 해서 그 중간에 있는 호모시스테인을 분해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호모시스테인은 또 다른 여러 가지 기전들을 통해서 밑에 뭐 B6라든지 이런 그 B6 또에 의해서 또 분해되기도 하고 또 위의 기전에 의해서 분해되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다 비타민 B군이라는 중간에 거고 딱 자리 잡고 그리고 몸에서 작용하는 거는 그 MTHFR에 의해서
생성되는 활성엽산인데 만약에 MTHFR에 문제가 있다면 이거를 그냥. 활성형으로 좀 먹는 게 이제 호모시스테인을 처리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호모시스템 관련돼서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궁금한 게 있거나 그럼 검사를 먼저 하시면서 이 유전자 검사랑 같이 동행하면서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게 어떤 건지를 좀 구분하는 맞아요. 게 주치 선생님과 상의할 그쵸. 필요가 있다는 근데 생각이 이제 드네요. 뭐 대체적으로 이 유전 이상이 있는 분들이 사실 많지는 않기 않죠. 때문에 맞아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난임센터에 오시는 분들은 뭔가 임신이 안 되시고 아니면 자꾸 유산을 하거나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또 검사를 하는 경우 이제 그런 분들에 한해서는 활성엽산이 더 좋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 네. 무조건 활성엽산을 먹으세요 또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드시고 있는데 여러분들 꼭 잘 그러실 이렇게 필요는 오해는 없으세요. 하지 마시고 잘 들으시면서 꼭 나에게 필요한 것들 그러니까 알면 알수록 다 챙겨 먹어야 할 것 같아요. 시험관 주사 시작부터 먹었는데 이젠 미리 먹어야겠네요. 네. 그런 것도 좀 좋은 영향인 것 그쵸. 같습니다. 네. 네, 설명 더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비타민 B군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면 일단 이것도 제가 논문을 좀 찾아봤는데 네네. 보통 엽산의 적정 용량이 보통 400 마이크로라고 되어 있긴 네네. 한데 연구를 좀 이제 해봤더니 좀 고용량 엽산 800 정도가 좀 더 높은 착상률과 임신율을 보인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400 먹었던 분들은 사실 좀 조금 올려서 800 정도 먹으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보조 생식술 전에 더 높은 활성 엽산의 농도와 비타민 B12의 혈액 농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더 높은 임신율을 보였다더라라는 연구도 있었고요. 그리고 엽산 단독보다는 엽산 플러스 우리가 계속 말했던 미량 영양소를 같이 섭취하는 게 더 높은 임신율과 임신 유지율을 보이더라. 그리고 더 좋은 배아 등급, 더 높은 수정률을 보이더라라는 연구들도 있었고 활성 엽산은 특정 유전자 변이가 있는 분이라면 좀 더 효과적일 수 있겠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구나. 엽산을 그런데 아까 이제 400에서 800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좀 더 먹어도 크게 몸에 괜찮아요. 영향은 있지는 맞아요. 않다. 네. 그래서 사실 우리 아까 그 MTHFR 변이가 있다라든지 아니면 뭐 당뇨라던가 이런 좀 뭐 질환이 있는 분이라든지 사실 이런 분들한테는 5g까지도 처방을 하거든요. 네. 고농도의 고농도의 엽산.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것 좀 확인하셔서 네, 400보다는 800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필수라고 저는 항상 얘기하거든요. 비타민 D와 엽산은 필수다. 이제 B를 좀 보면은 일단 비타민 D는 기본적으로 유전자 단위에서 세포 분열을 조절하는 강력한 물질이기 때문에 정상 세포를 잘 자라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꼭 드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실제로 비타민 D가 30 이상 높게 있는 여성이 더 보조 생식술, 그러니까 시험관 시술이겠죠. 결과가 더 좋을 수도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고요. 그렇지만 뭐 습관성 유산에서도 도움이 된다는 경우도 있었고, 그렇지만 뭐 근거는 조금 부족한 상태이긴 하다.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영양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이제 그림으로 보면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햇빛으로도 섭취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없더라고요. 저는요. 이게 수치 검사했는데 맞아요. 피 검사했는데 피부에 있는 콜레스테롤 복합체가 그림에 보시면 해를 받아서 이게 변한다라는 건데 네네 맞아요. 이거는 사실 거의 미량 진짜 하루 종일 의미 없다. 빨개 벗고 두세 시간 있는 거 아니면 근데 그러면 또 안 좋죠. 자외선 맞아요. 자외선 그래서 때문에. 사실 식품으로 또는 영양제로 섭취를 하는 게 맞고 이제 그런 비타민 D가 이제 여러 기전을 거쳐서 여기 타겟셀이라고 유전자 단위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세포 분열을 활발하게 해서 여러 가지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대표적으로 고환에서는 이제 남자죠. 남자 고환 정액 운동성, 정자의 운동성과 정자의 양을 늘려주고 그리고 플라젠터 여기 태반이죠. 태반과 관련된 이제 좀 그 임신 중독증이라든지 뭐 전자간증 그리고 뭐 유산 뭐 이런 것들을 좀 억제시켜 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 자궁 내막에는 착상이나 뭐 자궁내막증 이런 거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난소에서는 다낭성이거든요. 그래서 PCOS가 다낭성이신 분들한테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되게 먹어야 돼요. 비타민 D는 난임 과정부터 임신 후에도 의미 있게 건강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꾸준히 드시는 여자는 거 도움이 평생 될 먹어야 되죠. 평생 맞아요. 뼈에 또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칼슘 흡수에 이런 도움이 맞아요. 되기 때문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비타민 활성산소부터 시작해서 비타민 D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제 남은 영양제 좀 추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주세요. 조금 뒤에 이노시톨 영양제도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은 이제 마지막으로 유산균 있어요. 그래서
유산균 사실 저도 먹고. 아, 저도 점심에 먹었어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직접적으로 뭐 임신율을 올린더라. 사실 이런 연구는 아직 부족한 것 같고. 네네. 그렇지만 또 정자 운동성에는 도움이 된다는 연구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저는 그렇게 드시는 걸로. 그래요. 장내 변비도 예방할 수 있고. 장내 여러 가지 균형을 위해서 드시는 게 좋겠다. 네, 이거는 맞아요. 다른 영양제에 비해서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것 그럼요. 같아요. 맛있잖아요. 막 비타민 막 뭐 이런 거보다는 그냥 유산균 원래 있던 거니까 맞아요. 좀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지금까지 영양제 이야기, 여러 영양제 이야기 했는데 영양제가 아니라 영양소 관련된 다른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갑자기 이제 주제가 과체중 예방과 적정 체중 유지가 나왔어요. 맞아요. 이제 이것도 좀 중요한 키워드일 것 같은데 일단은 인슐린 저항성 네네. 고인슐린 혈증 들어보셨나요? 들어봤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보통 좀 비만에서 많이 나타날 네. 수 있는 대사 이상 중에 이제 하나고 네. 특히 대사성 증후군과 다낭성 난소 증후군에서 다낭성.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이 인슐린이 높아져 있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여성의 생식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다낭성이신 분들이 배란이 잘 안 되는 게 기본적으로 그런 고안드로겐이라고 하죠. 네, 호르몬. 네, 그래서 네. 고안드로겐이 높은 형태로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배란을 방해해서 배란 장애에 의한 난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나는 한 달에 한 번씩 생리를 한다. 네네. 비만인 분들도 그럴 수 그쵸, 있죠. 맞아요. 근데 그런 분들도 실제로 연구를 해보면 임신하기까지의 기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리더라. 그리고, 상대적으로. 네, 난임 네. 치료를 해도 결과가 좀 좋지 않더라. 그리고 임신이 되더라도 상가적 합병증의 비율이 올라가더라. 아이고. 네. 사실 그래서 이런 과체중, 비만 이런 것들은 확실히 좀 임신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과체중의 여성의 경우에는 우리가 아까 계속 얘기했던 지중해식 식단을 하면서 적절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면 보조 생식술의 결과가 확실히 향상이 되더라. 그쵸. 이상적이긴 한데, 그쵸? 그쵸. 그래서 이제 오늘의 주제가 또 영양제니까. 맞아요. 그런 좀 당연히 좀 살을 빼주고 운동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좋게 필요할 수 있고 네. 이제 플러스 이제 이런 분들이 좀 꼭 먹으면 좋은 영양제가 바로 이노시톨이에요. 네. 아까도 많이 올라왔던 것 같은데 네네네. 그래서 이노시톨도 사실 특별한 게 아니라 우리 몸에 있는 세포막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이 이노시톨이고 네. 그래서 예전에는 비타민 B8로도 분류가 됐었어요. B8, B군. 근데 네. 이제 보니까 이게 체내에서 합성이 되기는 되더라. 미량. 네, 네. 그래서 일단 비타민에서는 제외가 됐지만 워낙에 소량 합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이나 영양제로 섭취를 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있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아까 인슐린 인슐린 저항성이 저항성.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노시톨이 많이 개선을 해주고 그리고 또 세포막 인지질을 구성해서 다양한 생리 기능을 조절해 주는 거죠. 사실 실제로 저도 다낭성이 좀 심하거든요. 근데 제가 꾸준히 이노시톨을 한 3개월 이상 먹었더니 주기가 좀 많이 규칙적으로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네. 저는 좀 다낭성이신 분들한테는 좀 많이 드시라고. 경험적으로 또 네, 본인의 처방을 하는 건 경험으로. 아니지만 많이 이제 드시라고 얘기를 하고 권하는. 이것도 권장량이 2에서 4g 정도예요. 2에서 4g. 그리고 10g 이상 섭취하면 이제 오심구토, 위장장애, 두통 이런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시중에 파는 게 한 팩당 한 2g 정도나 2g? 아니면 4g 정도 들어있으니까 한두 개. 확인하셔서 하루에 한두 개 그렇게 드시면 되시면 될것 되겠구나. 사실은 근데 과체중이나 아니면 적정 체중과 관련돼서 이노시톨을 이야기하니까 좀 뭔가 이게 다이어트 되는 건가? 근데 그게 아니라 그 과체중으로 생길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 맞아요. 인슐린 저항성이나 이런 것들, 그쵸. 이런 것들을 세포막과 관련된 것들이 이노시톨이 좀 도와줄 수 맞아요. 있습니다라는 네.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